안녕하세요. 어제 수업 끝나고 편히들 쉬고 오셨나요? 오랜만에 별로 재미없는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역학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데, 오늘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역학을 할 건데요. 역학은 일단 예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의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의학 전체가 의사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물음표가 찍히지만 역학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좀 상당히 도움이 돼요. 뭐 제가 역학을 전공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어, 그 역학에서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일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질병 이제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하잖아요. 진단부터 치료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사실 진단을 한다는 거는 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학생으로서 선생님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은 학생으로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령 뭐 우한 코로나 같은 거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신종 감염병이었죠.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어디로부터 온 건지, 증상이 뭔지, 걸리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즉,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상태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당 뭐 질병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걸리는지, 뭐 특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단계,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역학조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역학조사뿐만이 아니라 뭐 수학식을 가지고 숫자로 좀 하는 어떤 뭐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근거라든지 배경 지식을 만드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치료법에 대한 해결 힌트를 찾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뭐 임상도 진행을 해보고 뭐 각종 실험도 진행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통계적인 처리를 해서 아, 이거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진짜 병원으로 가지고 가면은 지역사회로 가지고 가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병, 알지 못했던 미지의 어떤 의학 수수께끼를 하나를 풀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임상에 전달이 돼서 환자들을 회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기까지 의 과정을 중개해준다. 중개해주고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역학 공부를 특히 더 해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엘리트 코스를 걸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시면 아마 실습을 하시면서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병원에 나가시게 되면은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만약에 로컬 병원에 나가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더더욱 그럴 텐데 이 세상에는 선생님들과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고 우리의 상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그런 거예요. 우한 코로나 역병이 창궐했는데 사람들이 클로로킨, 프리마킨, 말라리아 약을 들고 와가지고는 선생님 이거 먹으면 우한 코로나가 완치가 된다는데 왜 나에게 처방을 안 해주시나요? 당신 나 안 낫게 해가지고 돈 벌고 배부르게 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따져요. 말문이 막히죠. 또 선생님께서 대학병원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헤마토 온코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개 구충제를 가져와가지고 개 구충제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데 왜 이 병원에서는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병원장 원장 나오라고 해! 라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이러한 상황들에서 선생님들이 이 사람에게 이거는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합니다 또는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막 SNS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면서 각종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보고 나서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지, 야 유튜브 보니까 저렇다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예방학과 전문의처럼 막 연구를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거는 이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는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 같다 정도의 판단을 하고 조금 더 깊이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전문가에게 가볼까? 라는 생각까지만 할 수 있으면 훌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하는 방법을 이제 이 역학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예방의학이랑 역학 전체 공통적으로 기본이 될 만한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국시에는 잘 나오지,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지난 작년, 이제 올해 초에 봤던 국시 한번 또 오랜만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건강과 질병을 이제 뭐 역학의 뭐 원리 뭐 이런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먼저 그 건강 모형이라는 게 나오고요. 뒤로 가면 이제 뭐 질병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즉,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관여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강 모형에는 생의학적 모형, 역학적 모형, 사회생태적 모형 또는 이제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뭐 똑같아요. 전인적 모형, 웰리스 모형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뭐지 뭐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뭐 건강과 관련된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의학적 모형부터 보면은 요건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메디컬, 그냥 바이올로지, 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간을 정신 vs 육체, 건강 vs 질병 이런 식으로 딱 뭐 기계와 같은 존재, 즉 작동 vs 고장난 상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모형인데, 그냥 이제 생물학적인 구조와 과정에서 뭐 발생을 한다. 즉 생물학적인 특성을만을 너무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 이제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생의학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 역학적 모형부터인데, 앞으로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역학적 모형에서 나오는 얘기가 병인, 숙주, 환경,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텐데, 패소젠, 그리고 숙주, 호스트, 사람이죠. 이 질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의 입장에서 숙주는 호스트고, 막 뭐 좀비 호스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병인과 숙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하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인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면은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숙주가 조금 더 튼튼하다면은 질병에서 치료가 된다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어렵지는 않아요. 사회생태적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 역학적 모형 또는 뭐 역학적 삼각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생태적 모형에서는 이제 역학적 모형에서는 병인, 숙주,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자 이제 코호트 연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환자 대조군 연구를 봤었고,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특징들이 이제 비교적 간편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코호트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내용이었고,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서는 오즈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오즈비가 해석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 뭐에 비해서 뭐 몇 배
높다. 위험이 흡연을 하면은 폐암의 걸병률이 4배 증가한다. 이런 식의 해석은 비교 위험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오즈비에서는 수학적인 특성 때문에 비교 위험도 산출이 어렵고 다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자꾸 말이 꼬이네.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비교 위험도 산출은 어렵지만 오즈비 산출이 가능한데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오즈비를 비교 위험도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기 쉬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를 중심으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코호트 연구는 환자 대조군 연구의 경우에는 일단 디지즈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디지즈 생긴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컨트롤을 잡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과거를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환자 대조군 연구였잖아요. 코호트 연구는 예상이 되는 위험 요인의 노출에 따라서 일단 사람들을 나눠요. 나눈 다음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 팩터라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 팩터가 있고 없음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고 이들을 미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연관성의 강도, 지표는 비교 위험도, 해석이 쉽고 간편한 비교 위험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연구를 시작을 할 때 노출군과 비노출군, 예를 들어서 저선량 방사선에 노출이 된 사람들, 방사선에 노출이 안 되고 그냥 자연 방사선만 맞고 있는 사람들 로 나눈 다음에 이 사람들을 요입당하고 관찰을 시작을 해요. 저선량 방사선에 노출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질병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비노출군 저선량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질병이 생길까 안 생길까를 관찰한 다음에 그 결과 만약에 저선량 방사선이 해당 질병과 연관이 있다면 저선량 방사선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노출군에게서는 특별히 질병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비노출군에게서는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노출군의 질병의 발생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하고 보면은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을 나눈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과거 되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봤고, 방금 말씀드린 코호트 연구에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요입당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팔로업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설계상에 큰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면은 일단 코호트 연구를 할 때에는 코호트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코호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 전체를 우리가 이제 코호트라고 불러요. 우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코호트 격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코호트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코호트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집단만을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 우한 코로나가 유행할 땐 그냥 건물 안에 있는 사람 다 가둬버리는 게 코호트 격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은 의사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코호트 연구에 참여하는 동일한 동질 집단을 이제 코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호트를 이제 오리지널 의미의 코호트는 말 그대로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팔로업을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의료 정보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노출 여부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오리지널 의미의 코호트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연구 대상자를 일단 고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옛날 기록을 살펴가지고 노출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를 보는 방법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나눈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질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가 없겠죠. 왜? 환자 대조군 연구든 코호트 연구든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인시던트 케이스를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나중에 팔로업을 했을 때 추가로 생기는 케이스를 보는 거지 프레밸런트 케이스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코호트 구축을 전향적 코호트와 후향적 코호트, 아까 여기서 코호트 구축을 노출 여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 일단 사람을 정하고 노출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표현을 한 게 전향적 코호트, 후향적 코호트라는 건데요. 그냥 기술적인 얘기니까 그냥 한번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전향적 코호트라는 건 이제 오리지널 코호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노출 여부만 가지고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설량 방사선 노출 여부, 영상의학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중에도 판독실에 계신 분이랑 인터벤션 하시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저설량 방사선 로우도즈 라디에이션이 노출이 되는지 안 노출이 되는지를 정한 다음에 문자 그대로 팔로업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시간의 흐름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전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일단 사람을 정해요. 사람을 뽑아놓고 이 선생님들의 과거 뭐 방사선 그 계측기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하나씩 앞에 클립 달고 다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옛날에 저설량 방사선에 노출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를 뒤로 돌아가서 따져봐요. 어쨌든 여기서는 사람을 그냥 퉁쳐가지고 코호트 전체 코호트를 본 거고, 코호트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노출 여부에 따라서 노출됨, 노출 안됨이잖아요. 이거를 결국 나누기는 나눴는데 먼저 나눠놓고 앞으로 팔로업을 했느냐 아니면 기록을 보고 뒤로 가서 이걸 나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향적 또는 후향적 코호트로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전향적 코호트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코호트이기 때문에 뭐 5년 팔로업, 10년 팔로업 이런 걸 다 직접 해야 되는데, 반해서 후향적 코호트라면은 이 자료가 모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내가 돌아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약간 이제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대신에 5년 동안 10년 동안 기다리는 것에 비해서 그런 장점이 더 크다면은 이런 걸 충분히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러한 코호트 연구의 장단점을 보면은 시간적 선후 관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케이스 스터디라는 것의 본질적인 특성상 이미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히스토리를 파악을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코호트라는 거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노출 밖에는 몰라요. 즉 질병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노출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질병이 일어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 앞에서 코호트 연구의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었죠. 그렇죠? 코호트 연구의 근거 수준 굉장히 높았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힐스 크라이테리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만족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발생률이라든지 비교 위험도를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노출이 흔하지 않거나 노출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케이스 컨트롤과는 명확하게 반대가 되는 건데, 케이스 컨트롤에서는 질병이 레어 디지즈,